여기까지 무너진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저는 그거는 약간 좀 대세하락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가 비록 잠깐 꺾인다고 할지라도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정말로 높다는 겁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항상 그 실적이나 내용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는 시장이 지금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외국인 집단과 기관 집단에서 결국에는 이런 가격과 트렌드를 만드는 거고요. 자, 이번엔 미디어 관련주 한번 볼까요? 네. 사실 또 몇 개월 전에 우리 뭐죠? 갑자기 드라마 생각이 안 나네. 아, 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네. 그 열풍이 불면서 그냥 K 한류가 다시 뜨른다, K 드라마가 뜬다 해가지고 맞아요. 많이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 이게 정말 까마득한 옛날 일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지금 돼버렸죠. 분위기로는. 네. 지금 대장주였죠. 위즈윅 스튜디오, 네네, 덱스터. 맞아요. 일단 한번 주가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내용들은 그동안에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테니까 제가 주요 종목들의 지금 현재 위치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매수를 해볼 만할까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관점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 손절할 것이냐 아니면 물타기 할 시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 그렇죠. 것이냐. 네. 그다음에 새로 진입하는 분들이야 뭐 행복한 고민이죠. 네. 네. 언제 살 것이냐는. 그렇죠. 네. 일단은 첫 번째 관점부터 그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위즈윅 스튜디오의 일봉 차트인데요. 굉장히 꾸준하게 코로나 이후의 상승을 계속하면서 정말 5만 원을 돌파를 해버리는 그런 파동까지 나왔거든요. 이건 이제 컴투스의 자회사가 되겠죠. 컴투스에서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하는 그런 메타버스라던가 어차피 NFT 이런 쪽들과 전부 다 연결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원래 본업이 시각 특수 효과, VFX라던가 컴퓨터 그래픽, CG 쪽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메타버스 상에서 어떤 아바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나를 대변하는 캐릭터로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적합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사실상 매도기에는 좀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에서 한번 올라갔을 때 11월 18일 날 음봉으로 나오면서 밑꼬리를 주면서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다시 반등하면서 이때 12월 1일 날에도 똑같은 자리 52,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음봉을 내면서 또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았는데 결과적으로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 만약에 아직까지 손절을 못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매도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또 메타버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NFT 이런 것들 빅 트렌드와 연결이 다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에서 무작정 끝없이 꺾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잡아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60일선은 1월 초에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여기에서 초록색 선 꺾여 버렸었고요. 이제 남은 거는 121선이에요. 한 28,000원 부근 정도 갔을 때에는 평단을 낮춘다는 개념으로 매수 접근을 분명히 해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신규 매수를 조금 노리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시점에서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손절을 잡고 분명히 들어가 봐야 될 만한 타이밍이 올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신규 매수가 됐든 물타기든 그때로 좀 잡아보자. 네, 그 부분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접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은 좀 더 하락폭이 열려 있으니 네. 마음의 각오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좋지가 않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위로의 말씀이나 이런 좋은 말씀을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드리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팩트로 좀 전달을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전달해드리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개인적인 지표에서는 조금 더 한번 흔들리면서 빠질 자리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뭐라고 할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맞아요. 이것에 대한 청약, 개인 청약이 이제 들어가죠. 네. 화요일부터인가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네. 이번에 이제 기관들이 총 신청 금액이 1경이니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뉴스에서 말이에요. 크게 네. 떠들고 있는데 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그 일경이란 단위를 참 이게 저희 옛날에 외울 때 빼고는 처음 들어봤어요. 1만억조 경에 뭐 항하사 아승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숫자들이 나왔다라고 보이고요. 그만큼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폭발적이고 주가가 비록 잠깐 꺾인다고 할지라도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정말로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CATL에 이어서 2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관심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기술력으로 봤을 때에는 점유율 면에서는 CATL이 1위지만 기술력 놓고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보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높은 가치를 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LG화학에서 떼어내서 순수한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밸류를 LG화학에 들어있을 때보다 훨씬 높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모가 30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70조가 되거든요, 가치가. 근데 이 가치가 순수하게 2차 전지 쪽으로 떼어내면은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이런 쪽들과 어떤 가치를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CATL과 같이 EV EBITDA를 34배 수준에 근접하게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정말로 이제 적절한 시총을 110조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업계에서는요. 그렇다고 하면 70조에서 110조까지 엄청난 수익률이 어느 기간 만에 올라갈지는 솔직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개화되는 시기이고 엄청난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모인 자금을 가지고 또 캐파 증설하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런 만큼 밸류에이션의 상향 요인은 충분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으로 만약에 상장 이후에도 몰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다른 코스피의 대형주라던가 이런 쪽들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영향이라는 거는 결국은 장이 좀 빠질 수 있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시장 지수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개별 종목들에도 어떤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꼭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는 조금 물량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탈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수급이 이동했다가 그것들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한국을 이탈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조금 들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보시는 네, 거라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좋게는 절대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숲보다는 나무, 개별 종목과 개별 업종 섹터. 그래서 좋게 보는 것들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반도체 대형주가 되겠죠.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처럼 외국인들이 이런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지분율을 늘려나가는 종목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나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이런 쪽들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마인드로 좀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형주가 좀 흔들릴 때 네. 그러면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거면은 그 영향에서 좀 벗어날까? 아니면 무조건 그냥 일단 지수가 흔들리는데 네. 대형주가 흔들리면 지수가 흔들리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뭐 중소형주는 더 흔들리는 거지 그럴 수 라고 있죠.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일단 지금 그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 쪽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일반적으로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수급 드디어 뒤집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까 코스피 수급은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을 안 말씀드렸네요. 개인들이 오늘도 1,700억이 넘는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1,140억 팔았고 기관이 650억 매도를 했는데 이제 금융투자 위주로 좀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나마 투신 쪽에서는 매수가 또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투신 쪽에서 단기적으로 산 물량들이 이제 끌어올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외국인들은 비록 팔았지만 IT 소프트웨어에서는 83억 정도를 일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IT 하드웨어도 좋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투신 쪽에서 강하게 270억이 들어왔고요. 연기금도 같이 70억을 사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코스닥에서 IT 하드웨어 종목에 투신과 연기금의 종목이 들어온 종목들은 다음 주에도 탄력을 붙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 끝나고 나서도 어떤 종목들로 투신이라던가 외국인 기관 이런 쪽들의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반드시 분류를 해서 작업을 해 놓으시고요. 월요일 날 그런 종목들을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들 중에서 골라야지만 그나마 실패 확률이 적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완전히 어려워지기만 할 게 아니라 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네. 시장을 떠나지 말자.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대신 리스크한 자금들, 네네. 예,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를 쓴다든가, 그럼요.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해 놓는 게, 예.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만에 하나 좀 버틸 수 있는, 맞아요. 좋은 기업이면 현금 들고 버티면 되는데 좋은 기업이라고 항상 그 실적이나 내용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는 시장이 지금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떨어지는 구간에서 정말 레버리지로 2.5배 매수하셔서 반대 매매 당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혼자 매매하시거나 온라인상으로 하는 분들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에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요. 설마 뭐 20% 방송에서도 빠지겠어? 많이 얘기했고. 15% 빠지겠어? 네. 내가 이거 가지고 반대 매매 당할 거란 생각을 전혀 안 하셨을 건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작년, 네.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도 다르다라고 네네. 얘기했는데 맞아요.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어려운 시장이 될 수 힘들어질 수 있으니 있어요. 네.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제 또 마켓컬리도 상장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네네, 이제 상장. 추진을 하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지만 네. 이렇게 이제 다시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이제 시장을 또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네. 있는데 일단 현재 나오는 분위기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뭐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대형급들 때문에 오히려 네. 수급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네네. 이게 전체 시장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대세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달 중에 한국거래소에다가 일단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하반기에 상장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언제 이제 LG화학이 가진 물량들이 6개월 동안 보호 예수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1월 27일 날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7월 27일부터는 LG화학의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관들의 네, 맞아요. 보호 예수를 걸었던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적절 시총까지 도달을 했어. 이미 그 물량들을 좀 빼는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마켓 퀄리 쪽으로는 크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작년 12월이었죠. 홍콩계 사모펀드 쪽에서 프리 IPO 상장 전에 이제 자금 조달을 받았던 거거든요. 투자를 받았는데 이 가치를 얼마로 평가했느냐? 4조 가치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하고 6개월 동안 하반기 갈 동안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2,500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이러한 자금들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 적정 시총 도달한 이후에 시장이 좋지 않은데 마켓 퀄리의 성장성 굉장히 높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온 얘기들 보면은 배우 혹시 이재훈 씨 아세요? 예? 배우 이재훈 씨 아세요? 떠오르긴 하는데. 네네. 굉장히 영화도 많이 찍고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쪽으로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수억 원을 초기에 투자를 하셨대요. 마켓컬리에. 근데 이 수억 원이 지금 200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수억 원이면 1, 2억 원은 아닐 것 같거든요. 5억만 잡아도 지금 1,000억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엄청난 투자를 또 하셨고요. 이게 상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김슬아 대표가 전 직원 900명에게 스톡옵션을 또 부여를 했어요. 임직원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기회, 임원들이죠. 임원들에게는 주지 않고 평사원이나 이런 분들께 더 많이 배정을 하기 위해서 임원들은 좀 제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치 평가가 점점 더 높아지는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하여튼 그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시작해서 이제 내년도도 올해죠. 네. 올해도 이제 크고 작은 IPO가 이제 쭉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혹은 이러한 시장 환경 내에서 어떤 기업 가치를 얻을 것이냐. 네. 일단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잘 짚어봐야겠네요. 네. 자, 일단 다음 주 한번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네. 일단 금요일장이 워낙 안 좋아서 다음 주도 이게 이어질 것이냐 혹은 또 오늘 나스닥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월요일 날 조금 반대로 좀 좋아질 것이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이게 커플링이 되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안 되기를 기도하기도 하는데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나쁜 것만 우린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정확하게 연동이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과 미국은 이제 포지션 자체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정말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달러 자체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머징 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신흥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부분에도 크게 취약점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하루하루 정말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바이든 정부나 연준도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플레도 잡아야 되고 경제 성장도 동시에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어떻게 딱 결단을 내리거나 어떤 뭐 금리 인상 바로 하겠다가 아니라 또 지켜보겠다. 말 바꾸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했다가 정말 큰 파급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이슈와 대내외적인 요건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섣부르게 예측을 하는 거는 저는 지금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결국에는 기술적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11월 고점하고 1월 달에 만들어진 고점, 싼 고점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지금 고점이 되면서 또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좀 밑꼬리가 며칠간 달리는 거 보면은 970을 지지받으려는 모습들은 또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미끄러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때 950 지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정도로 시장이 한번 장중이 됐건 종가가 됐건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코스닥의 수급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950을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좀 견해가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와중에서도 일단 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은 쉬시면서 현금을 보유하면서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야, 나 그래도 이런 구간일지라도 전체 하락이 아니라고 하면은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을 거니까 매매를 할래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들은 디지털 쪽을 샀어요. 코스닥에서. 그럼 게임주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분명히 끝나고 나서 체크해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신하고 연기금 쪽에서 강하게 산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모든 종목들을 다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집중적으로 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을 체크를 하셔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월요일 날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런 시나리오들을 미리부터 다 선정을 해놓으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음 주에 뭐 오늘 금리 인상이 있었으니까요. 네.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게 이제 장중에 조금 더 하락하는 어떤 요소가 됐던 것 같기도 한데. 맞죠. 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네네. 시장의 생각이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다음 주에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 변수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변수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변수, 가장 큰 변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하긴 뭐 어전에 그 네. 미국 시장 보니까 9%대 나온 것 같은데 CPI인가요? 네,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또 소비자 기록을 물가. 하면서 그게 이제 3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엄청난 상황에 좀 직면을 해 있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주에 이런 버블이 붕괴가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저는 2000년대 상황과 지금의 기업들의 상황과는 완전하게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있어서 대세 하락을 미리부터 전제를 해놓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은 일단 950선까지 가는지를 지켜보자. 그 이후에 또 대응 방안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크게 위쪽으로 아니면 크게 아래쪽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될 구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 지지받는 거 보면 2,900대를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11월 말에는 한번 큰 파동이 코스피에서 있었죠. 그래서 만약 다음 주에 2,900선이 붕괴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2,820에서 30선까지도 전저점까지도 열어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인식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2,600까지 뭐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지지선 뭐 2,600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네. 일단 뭐 우리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121선까지 네, 이게 120 주선이에요. 아, 100 주선이에요? 네네, 주봉으로 120 주선입니다. 그래서 아마 120선까지는 갈 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죠. 이게 일봉상으로 이제 매물대라던가 쌍바닥 이런 걸 안 보면은 사실상 전부 다 이평선들을 이제 거꾸로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으로 지지선이 사실상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주봉으로 가게 되면은 이미 60주선도 꺾였고요. 이게 20주선도 이제 데드크로스가 났거든요. 거꾸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오면서 딱 남아있는 지지선이 딱 하나예요. 이게 바로 2600인데 이것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무너진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저는 그거는 약간 좀 대세하락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이런 부분들에 겁먹으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들을 차례차례 바닥을 확인해 나가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지 여부 그리고 연준의 어떤 긴축 속도라던가 금리 인상 속도 사실 이 정도의 금리 인상 속도는 저는 이겨낼 만한 기업들은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너무 2600이다 라는 얘기 나온다고 그거에 겁먹지 마시고 조금 더 나무와 어떤 개별 종목 섹터 그리고 반도체라는 큰 틀에 집중을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뭐 거의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네. 일단 실적이 늘고 이익이 느는 기업에 집중을 하자. 네.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그런 기업인지 실체 있는 네, 그 맞아요. 기업인지 확인하자. 예. 근데 그렇게 확인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현대오토에버 얘기했지만 네. PER이 30배, 40배인 경우를 실적이 조금은 좋아지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평균 PER 예를 들어서 맞아요. 12배면 12배 정도의 네. 근데 더 늘어난다 예. 이익이. 그래서 그렇죠. PER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할 때 적용되는 논리인데 예,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테마주들 자율주행이 됐든 뭐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다 보면은 이건 최소한 PER 30배 40배 맞아요. 아니면 뭐 네. PSR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네. 이 PER 가지고는 조금 이제 측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정말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이 썼던 지표인데 이것만 가지고 요즘에 빅 트렌드나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PSR이라는 지표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건 것 같아요. 이 PER이라던가 가치 평가를 하는 쪽들이 결국에는 누가 될 것이냐. 이거를 개인들이 비싸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 PER이 그렇게 낮아지거나 이렇게 적용이 되지가 않거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을 끌어나가는 소수의 외국인 집단과 기관 집단에서 결국에는 이런 가격과 트렌드를 만드는 거고요. 그런 산업들이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숫자를 내가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리고 이 산업의 크기가 향후에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큰 숫자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의 PER에는 의미를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들이 정말로 지금 내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비싸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들이 결국 나오면서 그런 숫자들이 합당화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산업들이 대부분 이제 4차 산업이나 이런 쪽들에 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만큼 성장하는 쪽들에는 고밸류를 부여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 그러면 네.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 주식으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점검해 볼 때, 네. 자 PSR, PER로 계산되는 방식이 조금 상당히 그 밸류에이션이 높다 하더라도 일단은 매출이나 이익이 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는지, 네. 혹은 반대로 팔지는 않고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결정해 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죠. 될까요? 네, 조금은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이 산업이 성숙되어 가는 구간에서는 조금은 엉덩이를 무겁게 해서 조금 깔고 갈 필요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크게 가는 종목이라도 10배씩 가더라도 개인들은 정말 샀다가 조금 물리셔가지고 본전되면은 파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팔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항 때까지 와서 내 본전 생각이 나는데 그걸 팔 때 외국인들도 같이 기관도 같이 팔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 같은 개인들만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그런 시점에서 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으면은 불타기를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힘든 시장이지만 이렇게 우리 저 서영관 차장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저는 계속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을 좀 들어보라고 너무 좋은 자주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서 자신만의 균형 잡힌 시각을 딱 정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거 시나리오 네.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취할 거 취하시고 버릴 거 버리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까지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